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과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두 차관은 정통관료 출신으로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은퇴대국 1국에서 토종 AI 한돌이 허무하게 지면서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을 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1% 정도로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올해의 10대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리카르도 가이바오 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장부터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까지 자세한 내용 과학분석에서 알아봅니다. 2차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은 주 원료가 한정돼 있어 가격 변동이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에 풍부한 소금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용 전극 재료를 개발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동부 1, 2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과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병선 신임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연국 석세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차관이 정통관료 출신으로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팀이 하나가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대 경제장관 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포용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대 부분 구조 혁신과 활력, 포용,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역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예술 소비 진작,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과학기술 관계기관과 단체장,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 등 과학기술과 ICT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 생태계 확산 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이 2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과학기술계의 어깨도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노력들을 공유하고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 규모가 매출액 기준 17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으며 유료 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 늘었습니다. 또 유료 방송 가입자는 3,278만 단자로 전년보다 111만 단자가 증가했습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며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방송통계 포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국에서 토종 알파고로 불리는 인공지능 한도를 꺾었던 이세돌 구단이 2국에서는 아쉽게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2점을 깔고 둔 1국과 달리 2국에서는 양측이 동등한 조건에서 대결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아쉽게 122수 만에 불개패했습니다. 토종 바둑 인공지능 한돌이 2국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서륙했지만 1국 2점 젖바둑에서는 실수를 연발하며 패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AI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1%입니다. 유럽은 90, 중국은 88, 일본은 86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과 한국의 기술 수준 격차는 2년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1.8년, 중국 1.5년, 유럽 1.4년입니다. 2017년엔 미국과의 격차가 한국은 1.8년, 일본 1.4년, 중국 1.4년, 유럽 1년이었는데 더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미중 간 연계가 활성화돼 기술 격차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격차 심화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기초과학 역량 부족과 연구개발 투자 부족, 고급 인재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등 기초 인프라가 취약하며 특히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 인프라와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추격 가능성이 크지만 해외 주도 기술인 시각기술과 청각기술,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그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계 1위의 그 메모리 기술력을 접목을 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우리 전체의 AI 생태계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알파고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돌의 기술력은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되는 3국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은행 창구의 혼잡 정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험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해 모두 77건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인공지능이 은행원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내년 말에 선보이고 SK증권도 소액 투자자를 위한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홈 제품들을 서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통신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젝트 커넥티드 홈으로 이름 지어진 이번 사업은 스마트홈 제품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통일된 통신 규격을 채택해 제품 간 호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들 기업은 먼저 화재 경보 장치와 보안 시스템, 전원 플러그, 창문 블라인드,
냉난방 공조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스마트홈 기기의 표준 규격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나 보안 카메라,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체들이 이처럼 손을 잡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외계 행성 탐사용 우주망원경 위성 키옵스가 남미에서 발사됐습니다. 유럽우주국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 5시 54분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외계 행성 규명 위성, 즉 키옵스를 러시아 소유즈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키옵스는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파악된 가까운 항성을 관측하는 용도로 발사되는 첫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앞으로 3년간 지구 700km 상공의 궤도를 돌며 행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2019년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곳곳에서 뭐 10대 인물이라든가 올해 뭐 사건 이런 거를 좀 결산을 하곤 하죠. 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지도요. 올해 10대 인물을 선정했는데요. 오늘 한번 한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과학계 뭐 워낙 많은 사건이 있어서 10명을 추리는 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사람이 꼽혔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인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과학 수비수라는 별명이 붙은 네. 리카르도 갈바오 브라질 상파울루대 교수입니다. 예. 갈바오 교수는요, 브라질의 물리학자로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역임 당시에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또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브라질의 영웅이 됐습니다. 갈바오 전 소장 연구팀은요, 구체적인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브라질 열대우림은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무려 9,762제곱킬로미터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나라 면적보다 큰 건데요. 1년 전보다 30% 증가한 거고요. 2012년에 비해서는 이 사라진 숲의 크기가 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요, 이 같은 보고서가 거짓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갈바오 소장이 환경운동가들과 결탁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갈바오 소장이 이에 다시 반박을 하고 반박한 지 2주 만에 소장 자리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이익에 맞지 않는 과학 사실을 다 부정하면서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갈바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브라질 정부와 갈바오 소장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화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나서야겠습니다. 네이처가 선정한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요? 네, 우주탐정이라는 별명이 붙은 빅토리아 카스피 캐나다 맥길대 교수입니다. 네. 네, 카스피 교수는요, 첨단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요, 빠른 전자폭발이라는 현상을 관측한 천문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전자폭발 현상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우주에서 1000분의 1초에 불과한 이 찰나에 강한 전파가 관측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까지 수십 차례 관측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조차 파악이 안 돼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대상입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관측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블랙홀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부터 뭐 천체나 성운끼리 충돌할 때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이런 관측도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외계 생명체끼리의 대화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이런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정체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스피 교수가요, 차임 망원경이라는 이 첨단 망원경을 개조를 해서 빠른 전자폭발 현상 관측을 더 쉽게 만든 겁니다. 차임 망원경은 천체가 내뿜는 전파를 모아서 이 분석을 하는 건데요. 카스피 교수는 여기에 수백 개 케이블을 더 부착을 하고 또 고성능 컴퓨터에 연결하는 등 직접 망원경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었고요. 전 세계 천문학자들과 협업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세상의 어떤 망원경보다도 빠른 전자폭발 현상을 더 많이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올해에는 1000개 이상을 이 현상을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예. 이 데이터가 더 쌓이면 결국에는 이 신호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관측을 넘어서 우주에서 오는 이 신호가 과연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알아내는 일도 머지않았길 바라봅니다. 다음 인물은 누군가요?
네, 뇌부활자라는 이름이 붙은 네. 네나드 세스탄 미국 예일대 교수입니다. 뇌부활자요. 네, 그렇습니다. 세스탄 교수는요, 지난 4월에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되살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연구팀은 원래 뇌세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요. 죽은 돼지에서 뇌를 분리해서 산소와 함께 아주 차가운 보존액에 보존을 하던 중에 이 뇌세포에서 전기적 신호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전기적 신호가 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당시에 신경학자는 이게 오류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세스탄 교수는 실험실을 닫고서 윤리 문제 등을 검토한 다음에 실험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뇌에 이 산소가 고갈이 되면은 바로 뇌세포가 죽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연구팀은 산소 고갈이 이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밝히는 등 이 관련 연구를 지속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는 이 프랑켄슈타인과 스와인의 합성어, 그러니까 돼지라는 뜻의 네. 합성어를 합해서 프랑켄 스와인이 탄생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이처는 이 세스탄 교수를 삶과 죽음의 정의에 도전한 신경생물학자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떻게 하면 이식 장기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뇌는 죽은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아 있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죽으면 뇌도 같이 정지한다는 것이 어떤 통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깬 어떤 충격적인 연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떤 추가 연구가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자, 이제 네 번째죠. 어떤 인물인가요? 네, 생물 다양성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은 산드라 디아즈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국립대 교수입니다. 네. 디아즈 교수를 비롯한 세계 공동 연구팀이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100만 개 종이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과학자들이 생각해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재 멸종 속도도 보면요, 지난 1000만 년 동안 평균 이 속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지금이 더 빠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지금 상태로 경제 발전을 추구를 계속한다면은 생물 다양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디아즈 교수는요, 현재 과학자를 넘어서 국제기구와 협조를 해서 세계 환경 정책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대 인물에는 꽤 많이 이런 기후변화나 생태계 파괴를 경고하는 그런 인물들이 네.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학적인 발견의 토대로 지금 현재의 과학 정책들, 환경 정책들을 좀 바꾸는 행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올해의 인물 누굴까요? 네, 다음은 에볼라 파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장자크 무옌베 탐품, 콩고 민주공화국의 미생물학자입니다. 네. 네. 탐품은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공동 발견한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올해에는 에볼라 신약을 개발한 공로로 10대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되면 온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률이 50%에서 최대 90%까지도 이른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네. 탐품은요, 지난 40년 동안 에볼라 연구를 한 결과 치료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에볼라를 앓고서 이겨낸 생존자의 피를 얻어서 이 에볼라 환자한테 주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한 겁니다. 네. 지난달에 이 치료제를 680명한테 주입을 한 결과 임상시험을 한 거죠. 예. 환자 생존율이 90%나 달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높아졌네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뭐 일주일 걸리면 예. 치사율이 50에서 90%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존율이 90%나 됐다고 하니까 정말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번 인물의 별명은 생명의 기원을 찾는 자인데요. 예. 요하네스 하일레 셀라시의 미국 클리블랜드 자연사박물관 박사입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박사팀은요, 38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 두개골 화석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아나멘시스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종으로 420만 년 전부터 390만 년 전까지 살았던 인류라고 합니다. 이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 시기가 아예 빈칸이었거든요. 네. 발견된 화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전까지 제일 오래된 화석 루시라고 잘 알려져 있죠. 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 화석은 있었는데 이 루시가 이 아마넨시스의 후손입니다. 이 화석은 꽤 보존이 잘 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네. 분석 결과 이 진화학상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기존에는 이 아나멘시스가 진화를 해서 루시인 아파렌시스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졌는데 예. 이 화석이 이번에 발견된 것으로 인해서 진화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두 종이 무려 10만 년 동안이나 동시대에 같이 살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사라지고 다른 종이 출현한 게 아니라 동시대에 두 종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군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오래된 화석이 거의 손상 없이 계속해서 발견이 됐다는 점도 신기하네요.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인가요? 네, 다음으로는 이식 윤리학자라고 불리는 웬디 로저스 호주 맥쿼리대 교수입니다. 예. 로저스 교수는요, 중국의 장기 이식 연구의 어두운 면을 폭로를 한 공로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유통되는 간이나 심장, 신장의 출처까지 어디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치범 등 범죄자들에게서 동의 없이 정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부정을 하다가 인정한 후에 이 같은 강제 적출이 2015년부터 금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로저스 교수가 중국의 과학 논문 수만 건을 분석한 결과 수백 건의 논문에서 여러 논문에서 기증자가 분명하지 않은 장기가 쓰였다는 결론을 도출을 한 겁니다. 예. 장기 수는 8만 5천 개로 추정이 되고요. 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명한 학술지들은요, 저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검증을 한 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으면 논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네. 철회된 논문도 여러 건 있고요. 현재 중국은 이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교수는요, 이런 움직임이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를 멈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예. 정말 로저스 교수의 바람대로 이런 사태가 멈춰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네, 크리스퍼 번역자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줄기세포학자 등홍쿠이 박사입니다. 네. 네, 크리스퍼는 유전자 가위잖아요. 예. 지난해에는 네이처 선정 10대 인물에 이 허젠쿠이 박사가 선정된 데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퍼 관련된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죠. 네. HIV에 감염된 성인한테 유전자 가위가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세계 최초로 내놓은 이 등홍쿠이 박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 HIV에 감염되지 않는 면역 세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데요. 네. 이 연구팀은요, 백혈병에 걸린 HIV 감염자한테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넣어줬는데요. 그 세포를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상태로 넣어준 겁니다. 네. 어떻게 편집을 했냐면요,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수용체인 CCR5가 없는 백혈구를 만들어서 더 이상 HIV에 이것들이 감염이 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모든 이 세포를 편집한 상태로 넣어주지는 못했고요. 18%만을 이 유전자 가위로 편집한 채 넣어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CCR5가 없는 세포들이 이 환자의 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류가 에이즈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건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또 이번 연구는 태아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서 허진쿠이 박사와는 다르게 윤리적인 논란을 좀 피해갈 수 있었던 점도 주목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물은 누군가요? 네, 퀀텀 빌더라고 불리는 존 마르티니스 미국 센터바바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입니다. 네. 지난 10월에 이 구글과 함께 양자 컴퓨터를 선보인 사람인데요.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죠. 예. 네, 이 양자 컴퓨터가 최초로 기존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면서 양자 우월성이 최초로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연구팀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로 10,000년 이상 걸리는 난수 증명 문제를 이 20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양자 컴퓨터가 푼 문제가 특정 과제에 한정이 됐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양자 우월성을 완벽히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었지만요. 네.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꿈의 컴퓨터라 불리잖아요. 양자 컴퓨터 소식 앞으로 어떻게 상용화가 될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인물입니다. 네. 어떤 인물인가요? 네, 네이처가 환경 촉매라고 명명을 한 인물입니다. 타임스지가 선정한 올해 인물이기도 하죠. 네. 바로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입니다. 예. 환경 문제에 각국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던 스웨덴의 소녀죠. 지난해 스웨덴 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정책적인 촉구를
대응을 촉구를 하면서 등교 거부 시위에 나섰잖아요. 네. 미래를 위한 등교 거부 기후변화 시위로 이제 확산이 됐고 어른들도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됐죠.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만큼 네이처도 10대 인물로 선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 과학계 인물들을 정리하면서 올해 과학 이슈들까지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또 어떤 인물과 이슈들이 또 언급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많은 민통선 내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올해 포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민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한 이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달 전부터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멧돼지는 현재까지 모두 40여 마리, 연천과 파주, 철원 등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3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뢰 철조망이 세워진 강원도 철원, 민통선 경계 지역, 실탄을 사용하는 포획 작전 때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아직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멧돼지에 대한 사살이나 포획이 더욱 집중됐는데요. 올해 강원 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가 2만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최근 2달 동안 잡은 멧돼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근 2달간 3만 5천 마리, 매일 평균 630마리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개체 수는 더 늘어납니다. 최근 2달간 한 10,000마리 잡았거든요. 강원도에서만. 없어요. 그래요. 이제 조금 있어봐야 눈 많이 오고 추워지면 엄청 내려와요. 워낙 먹을 게 없어갖고. 민통선 내부에서 진행된 멧돼지 사살 작전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일단 중단됩니다. 매주 사흘씩 군 장병과 엽사들이 섞여 조를 짜 진행했는데 장기간 이어진 활동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군하고 같이 하는 거. 예. 뭐 일단 이틀- 저 민간인 피로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휴식기라고 그래야 되나? 걱정은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민통선 밖에서도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민통선으로부터 무려 13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경 10km 이내에는 40여 개 농가,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도 방역 초소를 쉽게 빼지 못합니다. 12시 들어가고 8시에 나가죠. 아침에 그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좀 힘드시게 춥거나 이럴 때는 좀 어때요? 추워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소독은 해야 되니까 그 예방 소독이니까 꼭 해야 돼요. 농가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감염 멧돼지가 농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이동 통제가 유지되면서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정상적인 도축 출하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뱅킹이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오픈 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식 시행부터는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10곳을 포함한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이름을 올립니다. 시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식이 서양식과 비교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육류 섭취가 많아진 우리 식단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잡곡밥에 다양한 나물과 달걀, 약간의 고기가 들어간 비빔밥, 김치와 된장찌개를 곁들인 전형적인 한식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식단을 짠 미국 건장식과 일반식은 쇠고기 샌드위치나 햄버거, 유제품, 샐러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과체중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한국인 54명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식단을 각각 4주씩 섭취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식을 먹을 때가 아무래도 좀 더 몸에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양식은 좀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12주에 걸친 실험 결과 한식을 먹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9.5%, 중성 지방은 22% 낮아졌습니다. 반면 미국 건장식과 일반식은 총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증가했고 중성 지방은 한식보다 덜 낮아졌습니다. 특히 한식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유익한 균이 증가했는데 일부 유산균은 김치를 먹을 때만 생긴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총액 그러니까 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그 서구화된 질병의 뭔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연구 결과는 해외 저명 영양학회지 2곳에 잇따라 게재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한식의 중요성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연구진은 한식이 유전적 차이에 의해 특히 한국인에게 더 좋고 미국 등 서양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 차 전지는 전자기기나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은 원재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전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에 풍부한 소금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용 전극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단 정경윤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도 해드렸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저희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노트북이나 또 전기 자동차 등에서 꼭 쓰이는 2차 전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전지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방전은 필요할 때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충전은 다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방전을 만약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1차 전지라고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여러 번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2차 전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충전지라고 보면 됩니다. 예. 2차 전지는 적어도 수백 번 이상 충방전할 수 있고 용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휴대전화에도 쓰고 있고요. 노트북, 자동차 혹은 대규모 전력 저장이나 특수 용도인 군사용, 우주용, 플렉서블 기기용,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도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새로운 전지를 만들게 된 어떤 이유,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오래 사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튬 이온 전지는 주요 원료인 리튬이 원재료가 한정돼 있고 또 원재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전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응용처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요구하는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응용처에 똑같이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른 전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에너지 밀도, 수명, 경제성, 안전성 등 필요에 따라서 다른 전지를 사용하는 것, 맞춤형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자원 수급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한정된 자원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나트륨 이온 전지가 그래서 개발이 된 거군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리튬 대비 나트륨은 지구에 굉장히 풍부한 원소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도 나트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은 자원 수급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예. 이론적으로 나트륨 이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 이 리튬 이온 전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휴대전화처럼 작은 규모에서 사용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은 자동차 혹은 그보다 더 큰 메가와트아워급 이상의 전력 저장 시장에서는 가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 전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일단 뭐 구하기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먹는 소금의 성분이잖아요, 나트륨이. 자,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이 소금으로 어떻게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나트륨이온 전지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서 리튬을 빼내고 그 리튬 대신 나트륨으로 바꿔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대략 한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분자 구조 내에서 나트륨 이온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트륨을 받아들이고 내놓을 수 있는 소재가 상대적으로 한정이 되고요. 네. 현재 나트륨 이온 전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이온을 받아들이고 내놓는 것을 반복할 수 있고 용량 전압 특성이 우수한 소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소금의 주 성분인 염화 나트륨을 전극 소재로 적용을 한 것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염화 나트륨은 전지 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화학적인 활성화 공정을 통해서 염화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을 받아들였다가 내놓을 수 있게 변형시켜서 전극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자면 특수한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염화 나트륨에 나트륨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러한 공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실제 충방전을 해보니까 거의 용량이 나오지 않고 용량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정을 저희가 적용을 해봤고요. 문헌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 이 노고를 통해서 탄생한 차세대 2차 전지, 이 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은 2차 전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또 4차 산업혁명이나 초연결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진보가 되면서 그때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기기의 중요성이 또한 커지고 있죠. 네. 2차 전지는 이들의 전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웨어러블 기기 등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전지의 개발 없이는 앞으로의 사회의 진보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개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개발 중이신 나트륨 이온 전지의 상용화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이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언제 상용화 된다라고 확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연구를 한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게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공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소재 기술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재 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구하고 또 기술 개발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그런 영역입니다.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리튬이온 전지와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 전지에서도 어느 순간 소재 기술에서 돌파구가 생기면 실제로 전지로 완성하는 공정 기술은 상당히 빠르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기술 말씀하셨는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또 소재 기술의 중요성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 나트륨 이온 전지 역시도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이 차세대 전지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보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의 뛰어난 성능을 공개해 화제인데요. 네,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를 누르고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풀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